다와 봄 사이를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이은희 다봄 편집장. 다시 책을 봄. 다봄은 풀빛 출판사의 실용서 브랜드로 2011년에 태어나 2021년에 독립 후 유아동 청소년 도서와 교육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다봄 김명희 대표는 민주화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 풀빛 출판사에 입사했고 다봄의 독립과 함께 퇴사했습니다. 풀빛은 1980년대 박노의 노동의 새벽,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같은 사회과학 도서를 출간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각고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데모에 참여하는 게 일상이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학로에서 사회과학 서적을 전시했다고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되던 냉혹한 시절이었다고요. 책이 그 정도로 힘을 갖고 있었다니 책보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긴 요즘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와는 또 다른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의 다봄이 있는 건 어쩌면 그 옛날 책의 힘을 몸소 경험했고 여전히 그 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봄의 도서 목록을 들여다보니 더욱 그러한 듯합니다. 다양하게 세상을 봄, 다봄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설명 대신 다봄 어린이 문학 속 도서를 내밀곤 합니다. 영국에서 데뷔작 교실디의 소년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온잘리 큐 라우프의 세 편의 작품 교실디의 소년, 내 창문 밖의 별, 얼굴 없는 도둑과 슈퍼히어로, 50주년 넘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킨 난민 새아이 이야기와 작가 앨런 그라치의 화제작 위험한 도서관 모두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소재로 삼거나 어른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죠. 난민 소년이 전학을 오면서 벌어지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과 우정을 소재로 한 교실 뒤의 소년은 난민을 향한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시선과 반응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창문 밖의 별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위탄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끼리 상처를 보듬고 뜨겁게 연대하는 과정을 아프지만 무겁지 않게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도둑과 슈퍼히어로는 학교 문제와 노숙자, 노인이 대도시 도난 사건으로 얽히면서 되레 편견과 혐오를 이용하려는 세력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위험한 도서관은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일단 읽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몇몇 어른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학교 도서관 서가에서 금서낙인이 찍힌 책들이 사라지게 되자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혜롭고 통쾌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읽을 권리를 주장하고 지킨답니다. 이렇게 네 권의 책 모두 읽는 재미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데도 사실 3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을 편집하면서도 고민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긴 글 읽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논술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소리를 적잖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 책들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소식들도 들리고 여러 기관에 추천을 받기도 하면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봄은 난민, 장애인, 학대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이처럼 사회 소수의 무리를 전달하고 부당한 권력이나 혐오,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릴 수 있는 이야기라면 분량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다봄은 전시회, 도서전,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 알폰스 시리즈 출간이 이 모든 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폰스 오베리는 스웨덴에서 말갈량이 삐삐만큼이나 유명한 캐릭터로 25편의 이야기가 전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출간돼 1000만 권 넘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국민 캐릭터를 탄생시킨 구닐라 베리스트림은 스웨덴 왕실이 국민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작가입니다. 다봄은 2022년 11월 알폰스 오베리 탄생 50주년 기념전에서 알폰스를 국내에 소개했고 남양주 별빛 도서관을 시작으로 강남 못골 도서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서초 그림책 도서관 등 서울과 경기도 8개의 도서관에서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전시 기간에는 우리 친구 알폰스 시리즈를 번역한 김경현 선생님이 알폰스와 만나는 스웨덴 문화 강의, 아빠가 함께 사는 알폰스 이야기를 매개로 한 부모교육 강의로도 다양한 독자를 만났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다양한성을 테마로 한 파주 북잔치의 스웨덴 전시가 주인공으로 초대되면서 다봄은 도서전에서 에도 처음 참여했습니다. 알폰스가 아니었다면 도서전 참여는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자고 싶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내가 어리다고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나는 초등학생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 알폰스 시리즈는 5권 모두 제목만으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을 받으며 그림책 강연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매일 같은 일상도 큰 사건이고 기적이라는 작가의 시선으로 스웨덴 외곽에서
아빠 사는 알포스의 평범한 일상을 지면에 옮겨놓은 결과입니다. 전시 일정에 맞춰 출근해야 하는데 저작권자의 까다로운 컨펌으로 속이 타기도 했지만 어느새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문제를 풀어봄. 장난감 하나를 두고 싸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폭력 대화법을 배울 수 있는 내가 말할 차례야.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우화로 풀어낸 미움을 파는 고슴도치.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의 역할과 책임을 일깨우는 나는 집에 가기 싫어요. 가족 간의 소통을 다룬 폭동이 지나가고 책이 사라진 미래, 도시를 그린 책이 사라진 세계에서 등은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 기후위기에 긴급 처방이 필요해. 우리는 슬기로운 디지털 시민입니까?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우리는 다르니까 함께 해야 해로 구성된 행동하는 어린이 시민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문제를 알아보고 어린이가 세계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합니다. 환경오염, 디지털 폭력, 문화 다양성을 방해하는 혐오와 차별, 기후위기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의 지식을 화려한 그림과 함께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부모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나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책은 뭘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다봄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책에 대한 신뢰 위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알아보는 독자가 적어 아깝다는 책,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공주면 어때? 난 치카치카 춤을 출 테야. 나는 아동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 말린 쿤당. 옛날 인도네시아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아주 옛날에 인도네시아 한 섬에서 엄마와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말린 쿤당이라고 해요. 엄마와 말린 쿤당 어릴 때부터 아빠가 돈 벌기 위해서 먼저 떠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만 살았습니다. 엄마는 말린 쿤당 엄청 사랑해서 집에 가난해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열심히 물고기 팔아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말린 쿤당 총각이 되었습니다. 총각이 되어서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린 쿤당은 어떻게 효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말린쿤당이 항구에서 앉아있는데 한 배의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말린쿤당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사장님 저는 지금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가 매일매일 나 키워서 고생 엄청 많아요. 이제 엄마가 조금 고생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부자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저는 며칠 후에 다른 섬에 갈 거예요. 너는 나의 배에서 일해 줄래요? 이렇게 배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말린쿤당 얼른 빨리 집에 뛰어갔어요. 엄마의 허락 받으려고 집에 갔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말린쿤당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있잖아요. 저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배 사장님이랑 같이 배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 며칠 후에 배가 떠날 거예요. 말린쿤당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너 어릴 때부터 아빠가 먼저 떠나서 지금 네가 떠나면 엄마 어떻게 살아요? 그냥 여기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될까요? 엄마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 여기서 매일매일 고생만 했잖아. 매일매일 물고기만 팔고 우리 부자도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 나도 가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린 쿤당의 결심을 보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어요. 그래 너도 지금 어른이 되어서 경험 많이 쌓고 싶지 그래라. 그래서 며칠 후에 말린 쿤당은 배사장이랑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말린 쿤당 소식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매일매일 항구에 가서 기다리고 기도를 해요. 말린 쿤당은 안 왔습니다. 한편 말린 쿤당은 배사장 밑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잣집 딸이랑 같이 결혼도 했어요. 어느 날 말린 쿤당 아내가 말린 쿤당에게 고향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말린 쿤당은 너무 곤란스러워서 거절했어요. 여보, 이번 여행 우리 한번 여보의 고향 가볼까요? 저 고향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근데 나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린 쿤당은 아내와 고향에 향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마을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말린 쿤당이 왔어요. 말린 쿤당이 왔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는 얼른 항구에 향해서 말린 쿤당을 기다렸어요. 말린 쿤당은 배에서 내렸다가 엄마가 소리쳤어요. 말린 쿤당, 내 아들 여기 내 엄마예요. 근데 말린 쿤당은 그 가난한 엄마 보기 싫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어요. 너는 누구세요? 저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말린 쿤당 여기 네 엄마야 친엄마예요. 난 엄마가 없습니다. 꺼져. 나 앞에서 나타나지 마. 이렇게 소리도 했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소장해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잠시 후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릉 쾅. 말리쿤당 몸도 팔부터 점점 굳어버렸어요. 그 얼마 후에 온몸이 굳어버려서 말리쿤당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바위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더 많이 울었어요.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거 내 탓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말리쿤당은 여전히 바위가 되었습니다. 구술자의 말, 어린이 도서 연구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한국어 실력을 늘리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여러 책을 읽고 공부해서 아이보다 자신에게 더 흥미로워요. 그리고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옛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옛 이야기 공부를 하며 인도네시아 전통 옛 이야기를 한국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청소년 비건의 세계. 지구별 존재들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공감. 비건 실천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먹거리의 실천이 중요하다. 인권이 있으면 동물권도 있어야 한다는 일침이 되는 소중한 책. 채식주의자 또는 비건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 한 번 아니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하자. 동물은 동물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비건을 선택할 자유. 비건은 쉽지 않지만 비건을 위한 작은 일은 나부터. 오늘은 저녁 드셨나요? 나의 어릴 적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벌은 넌 오늘 저녁 먹지 마였다. 아침에 서둘러 각각 먹고 나가기 바쁜 끼니와 달리 사남매의 할머니까지 큰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 저녁밥은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저녁밥상에서 이야기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루를 열심히 올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것 같다. 크게 칭찬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른들이 미소 지며 반찬을 내 밥그릇에 올려주시며 그게 그렇게 뿌듯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저녁 먹지만은 한 끼 밥을 못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 끼어들 수 없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마치 세상이 혼자 버려진 것처럼 엄청 슬프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 싫었다. 요즘은 각자 생활이 바쁘고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을 먹지 않는 때도 있어서 지금 우리 집의 저녁은 나의 어릴 적과는 너무나 달랐다. 처음 책을 만날 때 사라진 저녁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했다. 앞표지에 보이는 그림만 봐서는 마치 식탁을 강탈한 미지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다. 식탁 기둥에 살짝 숨어있는 개구리가 힌트를 주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얼른 페이지를 넘기라고 재촉하는 것만 같다. 나는 개구리의 눈빛을 뒤로 한 채 뒷표지를 먼저 만난다. 앞표지와 연결된 그림과 새롭게 보이는 장면을 살피면서 표지의 사이를 어떤 이야기로 채워가게 될까 신나는 상상을 해본다. 파티한 듯 비상구로 날아가는 풍선처럼 저녁이 날아갔을까? 문틈으로 보이는 겁에 질린 아저씨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 바닥에 닥담한 듯한 물은 어쩌다 그리 되었을까? 벗겨진 슬리퍼와 작업용 장갑 한 짝에 다른 한 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런저런 상상으로 이 책에 빠져들 준비를 한다. 나는 책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궁금함이 너무 좋다. 책을 볼 때 그 책을 오롯이 즐기고자 한다. 작가는 어떤 이야기로 나를 매료시킬까 하는 기대감부터 책의 크기, 손에 쥐어지는 느낌, 표지, 편지, 글씨체, 그림까지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꼼꼼히 살피기를 좋아했다. 책 표지를 펼치기 전에 제목으로 어떤 이야기일지, 나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상하는 짜릿함도 놓칠 수 없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때면 표지를 넘기면서 꼭 하는 말이 있다.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이 책의 재미에 빠질 준비 됐나요? 그럼 똑똑 권정민 작가의 그림책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겨줄 주제를 담고 있다. 사라진 저녁을 읽으면서도 아이는 아이대로 웃음의 포인트를 찾았고 나는 나대로 생각의 포인트를 찾았다. 우리 집은 배달 음식은커녕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경우도 거의 없다. 냉장고도 며칠씩 음식 재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금씩 장을 봐서 해먹는 편이고 반찬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시 젓가락이 가지 않아 밑반찬도 몇 가지 없어서 냉장고가 가득 찰 일이 없다. 내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나는 생활 방식은 코로나19 알리면서 크게 흔들렸다. 우리 가족은 함께 아팠는데 일주일이나 격리되면서 정말이지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심지어 배달하시는 분에게 전염될 수 있으니 배달 주문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 각자의 생활에서 함께하는 생활이 된 것도 낯설고 몸도 힘겨운데 가족들은 끊임없이 엄마를 찾았고 돌아서면 밥을 먹을 시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떡하니 다가와서 그 모든 끼니가 고스란히 나의 과제였다. 일주일이 반도 지나기 전에 너무 힘겨워서 식구들 앞에서 엉엉 울었다. 가까이 사는 동생이 집 앞에 먹을 것과 약을 가져다 놓고 가서 그 격리 기간을 견뎌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함께살이의 균열과 연대의 힘을 직접 느껴 배운 귀한 경험이었다. 나의 힘겨움을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이 나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배달 앱이 비대면 자리를 잡고 가정식의 대안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이전의 삶을 고집하고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이다. 어휴, 이제야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와 손에 포장된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가끔은 엘리베이터에 남은 음식 냄새로 식사 메뉴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작가는 삶의 모습을 세심한 눈길로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일상의 모습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배달 음식에 신성한 상상력이 더해졌다. 떡하니 배달된 돼지 한 마리 처음 책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난 완전히 빠져버렸다.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예전에 가게마다 전화해서 주문하는 방식이 이제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빅데이터화 되었다. 어느 집에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아는 것쯤이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돼지를 보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의 표정이 압권이다. 게다가 돼지를 잡기 위해 철두철미한 작전과 재료 구입을 위해 수좀비의 활약과 새벽 배송까지 우리네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한편 뜨끔했다. 어느 순간 사라진 저녁은 돼지의 실종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 재료로서의 돼지만 생각하고 파티를 준비하는 어른들과는 달리 식탁 아래에 숨겨진 돼지와 지켜보는 고슴도치, 열린 토마토 배송 상자 옆에 아이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머물렀다. 사람들의 편리함과 맛,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어떤 생명이 사라져야 하고 손쉬운 배달을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과 어울림이 사라지고 한 번의 파티를 위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사라지는 지구의 생명력,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 다음 장을 넘기기가 망설여졌다. 파티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돼지는 사라졌다. 전날 배달된 돼지였으니 사람들은 벌써 하루를 굶었다. 스스로 요리하고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닭이 문 앞에 있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매번 숙제다. 다들 오늘은 저녁 드셨나요? 창문의 발견. 집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창문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집 안에는 수많은 창문이 있고 다양한 모양의 창문이 있다. 고양이는 바깥 세상 여러 가지 장면을 유리 한 장 너머로 바라본다. 어떤 창문은 먼지투성이고 어떤 창문은 얼룩덜룩하다. 어떤 창문은 금이가 있기도 하고 어둡게 가려진 창문이다. 고양이는 창문을 알고 벽을 알고 벽 너머 세상을 알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창틀 바깥 그림은 집안 내부의 사물에서 어느새 고양이의 상상이 더해져 그려져 있다. 드디어 집 밖을 나선 고양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아 하며 짧은 탄식을 내뱉는다. 면지에서는 거대한 고양이 도시에서 눈꽃만큼 작게 그려진 고양이를 겨우 찾을 수 있다. 내가 보고 있는 창문, 그림책을 읽고 나는 어떤 모양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 생각했다. 길쭉하고 네모난 손바닥 남짓한 크기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 어느 날은 종일 집안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볼 때도 있다. 다양한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만 보고 판단하는 나를 발견한다. 내면의 창문.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순간순간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다. 그럴 땐 또 전부가 집약되어 있는 작은 창문을 꺼내든다. 찾으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얼룩덜룩해져 있다. 아이를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내가 이미 결론 낸 정보 위주로 찾는다. 그것은 나에게 기정사실이 되었고 어느새 내 아이는 문제아가 되어 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선과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릴 때쯤 이 책을 처음 접했다. 표지에 그려진 고양이의 두 눈을 처음 보며 처음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가 다 알아 반문하듯 하는 듯했다. 요새는 내면의 창문을 활짝 열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금이 간 창문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을 반성하며 아이의 의도를 이해하려 애쓰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영혼의 창문, 마지막 먼지에 그려진 점처럼 작아진 고양이를 보며 영화 맨인 블랙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화면은 인문에서 도시로 멀어지고 도시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은하계로 은하계는 우주로 점차 시선이 멀어진다. 우주는 다시 작은 구슬이 되어 외계인이 구슬치기 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지 어릴 때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세상은 넓고 또 넓다. 알려고 해도 끝내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 결론이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넓은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치며 주어진 삶 안에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 하지 않던가. 당신도 사랑하는 이의 눈 속에서 삶을 배우길 바라며. 함께 우러질 동무가 있다는 것. 나는 공대를 졸업한 공대 여자다. 타고난 기질은 이과 성향에 가까웠지만 늘 마음 한켠에 역사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라도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보리라 마음먹고 문화재 해설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역사 공부를 시작해 전문 해설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역사 공부에 대한 한을 풀게 되었다. 한동안 궁궐이며 능이며 서울과 경기도 곳곳으로 역사 탐방을 하면서 부지런히도 다녔다. 눈물 파는 아이 곡비를 읽는 내내 책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 수원화성 곳곳을 걸어 다녔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조 대왕과 함께 창덕궁과 후원을 거닐었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초상집에서 상주들을 대신해서 곡을 해주는 노비인 곡비다. 울어야 하는 운명이건만 도저히 눈물이 나지 않는다. 거기다 이름도 없어서 그냥 아이라고 불린다. 이 책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오생이다. 말에 해야 태어났다고 그냥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오생의 아버지는 백성의 재물을 탐한 죄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이런 아버지의 자식인 오생도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이다. 마지막 인물은 정조대왕. 자신의 아비를 눈앞에서 죽인 할아버지 밑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왕이다. 이렇게 신분이 다른 세 사람이 아버지와 관련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친구가 된다.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던 오생의 아버지가 죽자 새 주인공은 그 무덤 앞에서 가슴속에 묻어둔 깊은 슬픔을 끄집어내어 마침내 눈물로 각자의 아픔을 스스로 위로한다. 그동안 마음껏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했을 세 사람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었다. 왜 눈물이 동그란 모양인지 아느냐? 멀리 굴러가라고 동그랗단다. 지금 흘린 눈물에 슬픔도 미움도 죄다 실어보내자. 함께 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럴 땐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그 슬픔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새 주인공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울어줄 동무가 있으면 저렇게 아픔을 토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정주대왕은 아이에게 기쁠 이라는 뜻의 진짜 이름을 지어 준다. 아이는 정조대왕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사는 아이였다. 아이는 이 책에서 가장 슬픈 운명을 가진 오생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인물이었다. 자신보다 더 가여운 오생을 살아 숨쉬게 만들어주었다. 비운의 왕으로 살며 자신의 속내를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을 정조대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눈물로 가득 찬 운명을 타고난 곡비.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맑게 기쁜 일로 가득 차게 만들어갔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말이 맞다. 산타 할아버지도 헷갈리신데 아들이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2달 전부터 산타 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을 종알종알 이야기했다. 그러면 나는 엄마로서 아들의 동심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한껏 오버해서 호응해주곤 했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한테 야구공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엄마. 그럼 우리 아들은 유치원도 잘 가고 밥도 잘 먹고 치카치카도 잘하는 멋진 어린이니까 당연히 산타 할아버지께 야구공을 선물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오라 야구공이면 얼마 안 하는 건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동구던네 아싸 하면서 좋아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또 엄마 근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2개는 안 주시겠지? 야구공이랑 야구 방망이랑 2개 다 있어야 그걸로 시합하면서 놀 수 있는데 하며 걱정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는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아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야구공이랑 야구 방망이랑 2개 다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또 속으로 야구 방망이까지 사려면 마트 한 번 더 갔다 와야 하잖아. 진작 얘기했어야지 의구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트리 밑에 놓인 선물을 볼 아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또 얼마나 컸던가.
해마다 일주일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선물 미션을 들어갔다. 방에서 몰래 포장을 하고 안방 침대 밑에 숨겨놓았다가 이브의 아들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살긋살긋 걸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성공적으로 선물을 내려놓았을 때의 기쁨이란 아마 그때 내 얼굴은 미션 임파서블에 성공한 톰 크루즈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세월이 흘러 아기 같고 귀엽기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양볼의 여드름 꽃이 옹기종기 피어있는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소년이 되었다.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도 힘들어간 표정으로 없어라고 하는 대답만 들은 지 오래다. 어릴 때는 그렇게도 갖고 싶은 게 많더니 이제는 평소에 좀처럼 뭘 사달라고 하질 않는다.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도 늘 없다고 한다. 생일 때조차 아무리 생각해도 받고 싶은 게 없다길래 그냥 넘어간 지도 어느덧 새 해째다. 그러던 아들이 웬일인지 며칠 전에 엄마 뭐 하나 필요한 거 있는데 한다. 반가운 마음에 그게 뭐냐 물었더니 사과란다. 근데 듣고 보니 사과는 사과인데 먹을 수 없는 미국 사과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인강을 들어야 하니 공부하는데 필요하단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료 공부를 하는데 필요하다니 당연히 사주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트리에 양말을 걸고 소원을 빌면 산타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네모난 사과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아들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씩 웃으며 알겠어 소원 빌게 한다. 그런데 그날 밤에 검색을 해보니 미국 사과는 왜 이렇게 모델명이 복잡하고 옵션 선택을 할 게 많은 건지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말을 해줄 거면 엄마를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모델명까지 말해줄 것이지. 다음날 아침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다시 물었다. 근데 그 미국 사과 말이야.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사과를 선물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모델명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산타 할아버지 고민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들이 다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씩 웃는다. 옛날 산타 할아버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다 알고 계셨는데 이젠 산타 할아버지도 모르시는 게 있구나. 산타 할아버지도 그때보다 나이가 많아졌잖니. 그리고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아니야. 그냥 좀 헷갈리신데. 1시간 뒤에 아들에게서 인터넷 쇼핑몰 주소 링크가 담긴 메시지가 날아왔다. 최저가까지 검색한 링크라 이제 검지손가락 하나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보다 더 비싼 모델이었지만 3년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 맞다. 내가 주는 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이제 이 링크를 산타 할아버지께 잘 전달할 일만 남았다. 이 글을 실리 1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겠지요. 그렇다면 2024년 크리스마스 인사를 미리 전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몽실 언니 이야기. 이기영, 몽실 언니 40년. 1984년에 출판된 건정생의 대표 소년소설이다. 올해로 출판 40년을 맞게 되었다. 건정생이 쓰면서 많이 울었다고 할 정도로 힘들게 쓴 작품이다. 그렇게 쓴 글이 신군무 독재 정권이 휘두른 검열의 칸난에 잘려나갔다. 건정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썼고 책은 출판되었다. 건정생은 초판 머리말에 제가 너무 어렵게 쓴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라고 썼다. 독자들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읽었다. 그렇게 읽어온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40년이 되었다. 몽실 언니는 1984년 초판이 나온 후 2012년에 개정 4판까지 출판되었고 2001년에는 양장본으로도 출판되었다. 1984년 초판 머리만 2000년 개정 2판 개정판을 내면서 2001년 양장본 작가의 말 등 3편의 글만 모아도 건정생이 몽실 언니를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알 수 있다. 40년 전 처음 쓴 머리말의 건정생은 몽실이의 이야기를 한다. 몽실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고 아주 조그만 불행 뒤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양공지라고 욕하지만 몽실이는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랐다. 배가 고프며 한양연도 되고 양공주도 된다는 걸 몽실이는 알았기 때문이다. 몽실이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몸소 겪거나 이웃 어른들에게 배워서 참과 거짓, 착한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다. 검정생은 몽실이가 살아온 이야기는 아주 조그만 이야기라고 했다. 하지만 몽실이의 아주 조그만 이야기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권정생은 우리 모두 몽실 언니한테서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배우길 바랬다. 2000년 개정판을 내면서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초판을 낼 때는 폭력이란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던 때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일본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겪은 전쟁의 폭력과 군사 독재 정권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폭력 때문에 어떤 장면이 삭제되었는지 밝힌다. 권정생은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나 불행한 일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00년에야 비로소 몽실 언니는 그동안 억눌렸던 폭력에 저항했다. 2001년 작가의 말은 6.25 신안노래 썼는데 통일을 이야기한다. 이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묻는다. 그러면서 몽실 언니라는 작은 이야기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고통스럽게 살아온 전쟁의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정생이 몽실 언니를 통해 하고자 한 말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몽실 언니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몽실 언니 40년을 돌아보고 되새기는 것은 의미 있다. 더불어 몽실 언니를 읽는 것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권정생은 어린 시절 전쟁과 금지림 속에서 살았다. 끔찍하고 어두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다 놓은 동화가 있었고 부산에서는 헌책방에 가서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 소년 정생은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현실이었지만 동화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받았다. 소설을 읽다가 자신과 비슷한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작가가 되었다. 몽실 언니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써본 것이라고는 했는데 건정생도 그 많은 불행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건정생은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해서 1947년 봄 끔찍한 보릿고개를 넘겼고 6.25 전쟁 때문에 학교 공부를 중단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부산에 갔다가 결핵에 걸렸다. 병간호를 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3개월간의 거지 생활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게 되었다. 1947년 봄 6.25 전쟁, 부산, 결핵, 거지 등 이런 건정생의 이야기는 몽실 언니에서 몽실이와 그 주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일본에서 귀국해서 1947년 봄 몽실이는 죽음 같은 보릿고개를 넘긴다. 몽실이 동생 종호가 죽고 엄마 밀양댁이 아버지를 버린 1947년 봄 몽실이의 불행은 시작된다. 건정생은 일본에서 귀국해 1947년 봄 청송에서 살았고 몽실이와 건정생은 모두 일본 거지였다. 건정생은 청송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살강 마을에 살던 몽실이 이야기로 썼다. 1947년 봄 10살이었던 소년 정생은 배가 고파 정미소에 쌀을 훔치러 갔다가 정미소 일꾼 아저씨들에게 들키는데 아저씨는 가난한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자루에 쌀을 가득 채워주었다. 몽실 언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마을 청년들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는 그 마을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정미서 일꾼 아저씨였다. 건정생은 청송에서 겪은 이야기를 쌀도둑이라는 동화로 쓰고 몽실 언니 시작 이야기로 썼다. 1947년 봄 어수선한 세상은 6.25 전쟁으로 이어져 몽실이와 건정생을 더 큰 불행 속으로 밀어넣었다. 싸움터에 끌려갔다가 다리를 다쳐서 돌아온 몽실이 아버지는 밥벌이를 할 수 없었다. 몽실이는 난남이에게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거지가 되었다. 편하게 앉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진짜 거지가 되자고 마음먹는다. 몽실이의 마음은 그대로 건정생의 마음이었다. 결핵 때문에 일할 수 없었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던 건정생은 거지가 되었다. 앉아서 얻어먹을 게 아니라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자고 결심했다. 어린 몽실이와 병든 건정생은 살기 위해서 깡통을 들고 나갔다. 몽실이는 밥을 입안에 떠 넣을 때 이건 누구네 집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건정생도 친절을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마음을 담아 쓴 동화가 복사꺼 외딴 집이다. 다리 치료를 위해 부산에 간 몽실이 아버지는 1954년 4월에 죽는다. 11월에는 난남이가 양녀로 떠나고 몽실이 혼자 남는다. 몽실이는 1954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부산에 사는데 그때 건정생도 부산에 있었다. 건정생은 16살이었던 1953년 겨울에 부산에 갔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갔는데 결핵에 걸려서 1957년 2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다. 건정생은 그때 보았던 부산을 몽실이의 시선으로 다시 그려냈다. 30년이 지나 어른이 된 몽실이는 꼽준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 몽실이 남편의 모델이 된 사람은 건정생과 아주 친한 김집사님이다. 꼽쥐어서 키가 작은 김집사님은 조그만 구두방에서 시작해서 일찍 시장에서 가장 큰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데 키가 큰 아내를 만나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건정생은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덩달아 행복해진다고 했다. 6.25 전쟁에 관해서 쓴 첫 장편은 초가집이 있던 마을이었다. 1974년부터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건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1978년 1월부터 연재를 시작한다. 연재를 마치기 전부터 출판 약속을 다 해두었는데 1980년 7월호에 실린 마지막 회를 읽은 이호덕이 보류시키다. 이대로 책이 나오면 검열에 걸릴 게 뻔해서 건정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
권정색은 책 출판을 포기했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썼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을 잔뜩 한다고 했는데 다 쓰고 보니 또 할 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몽실이를 썼지요.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몽실 언니를 쓰기 시작했으나 얼어붙은 전국에서 연재할 잡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럴 때 1981년 봄 울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청년회지의 시를 동화 청탁을 해왔다. 건전생은 소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몽실 언니를 보여준다. 3회까지 원고를 보냈을 때 새 가정 잡지에서 연락이 해왔다. 중간에 중단이 되더라도 내보자고 했다. 그래서 몽실 언니는 1982년에 1월부터 새 가정으로 옮겨 연재를 시작하여 1984년 3월에 마친다. 연재가 중단된 건 1982년 12월호와 1983년 2월호다. 1982년 12월에 연재가 중단된 것은 1982년 10월호 이상한 인민군과 82년 12월호 착한 사람, 나쁜 사람에 나온 인민군 이야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인민군에 나오는 인민군 청년은 몽실이가 인민국가를 태극기로 잘못 달았을 때 서둘러 도와준다.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난남이 손도 잡아주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에 나오는 인민군 책임순 언니는 난남이에게 미숫가루를 주고 몽실이와 별을 보며 노래도 불렀다. 몽실이가 인민군들과 사람의 정을 나누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1984년 2월에 연재가 중단된 거, 1984년 1월에 실린 꿈속의 두 어머니 원고가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로 연재가 중단되었을 때 잡지사 편집자는 문화공보부에 앞으로 잘못 쓴 것은 모두 지울 테니까 계속 연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그래서 1983년 1월에 꿈속의 두 어머니를 싣게 되었는데 원고지 10장 분량이 잘려나간 채 실렸다. 그 여파로 1983년 2월로 연재는 중단되었고 3월부터 재개된다. 원고가 잘려나간 권정생은 줄거리를 다시 고쳐 써야 했다. 꿈속의 두 어머니는 서울 수복후 후퇴하는 인민군 이야기가 나온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남준의 황소를 끌고 가는 장면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인민군 청년 박동식이 몽실을 찾아와 통일이 되면 서로 편지하자고 주소를 적어주고 가는 장면은 지워졌다. 박동식은 돌아가는 길이 막혀 지리산 빨치산이 되고 숨을 거두면서 몽실에게 난가복은 절대 적이 아니야 라고 편지를 쓴다. 편지를 읽고 나서 몽실이는 흐느끼면서 책임을 언니 박동식 오빠를 부르는데 이 장면은 모두 지워졌다. 권정생은 쓰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서 몽실이 이야기만 쓰면 되니까 쓰기로 한다. 그리고 1983년 6월 28일 이호덕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선생님 자꾸 비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한편의 동화, 적어도 저는 동화만은 온 힘을 기울여 쓰고 있답니다.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라 말할 수 없군요. 몽실 언니도 구상했던 것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겠어요. 그래도 써야겠다는 의욕은 잃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양철북. 원고 삭제를 당하고 나서 건정생은 동화 창작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파괴당하는 현실에 저항하며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동화를 쓴다. 이 동화는 칼과 몽둥이를 든 허수아비가 새들은 날지 못하게 억누르자 모든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는 이야기다. 새들이 자유롭게 한꺼번에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아오른 장면은 시원하고 후련하다. 몽실 언니는 교회 문간방에서 시작해서 빌뱅이 언덕 작은 집에서 연재를 마쳤다. 건정생은 1984년 8월 말겨 빌뱅이 언덕 아래에 집을 짓고 이사를 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마음대로 외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생각이 젖을 수 있고 혼자여서 조금 적막하지만 자유로워서 좋았던 그곳에서 건정생은 몽실 언니를 마지막을 썼다. 원고지 1,000장 분량으로 의도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700장으로 마쳤다. 1983년 10월 18일 건정색은 이호덕에게 몽실 언니가 23회로 끝나게 되었으니 단행본으로 내고 싶다는 편지를 쓴다. 11월 15일에는 몽실 언니를 다 썼지만 잡지에는 내년 3월에야 연재가 끝나게 되니 책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고 편지를 보낸다. 잡지의 연재가 끝나기를 기다린 동안 이철수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4월 20일 몽실 언니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몽실 언니가 출판되고 나니 건정생은 초가집이 있던 마을 출판을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복사라도 해서 아이들에게 읽혀보려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분도 출판사에서 잡지에 실린 것을 모두 보아도 별로 걸리는 것이 없다면 출판해 주어서 1985년 7월 15일 초가집이 있던 마을도 단행본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몽실 언니는 초판 발행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는 개정 4판이 출판되었다. 개정 4판은 100만 부 출판을 기념한 것이어서 더 의미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지만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몽실 언니를 읽었는지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새 가정에 연재할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단행본 출판에도 그림을 그렸던 이철수 화가는 100만 부를 기념하면서 그림을 새로 그렸다. 그중 몽실이가 대골 엄마 집 마루에 걸터앉아 눈이 내리는 걸 바라보는 그림이 있다. 몽실이가 참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다. 고모 집이 불타 없어지고 갈 곳이 없는 몽실이는 대골 엄마를 찾아갔다. 가서 보니 엄마 옆에는 영순이가 있었다. 몽실이는 난남이 때문에 엄마의 눈치를 보았다. 김씨 아저씨가 돌아올까봐 조바심도 났다. 하지만 몽실이는 엄마만 있는 집에서 먹을 걱정, 잠잘 걱정 없어서 좋았다. 엄마를 찾아간 첫날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그날 밤을 검정색의 꿈만 같은 밤이라고 썼다. 이철수는 그게 행복이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몽실이를 꼽주와 살게 했다고 불만스럽게 말한 것은 어른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몽실이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10살 몽실이가 엄마가 마련해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자고 배골치 않고 동생들하고 함께 사는 거 그게 아닐까 싶다. 그럴 때 몽실이는 행복했다. 몽실이는 김씨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돌아왔다. 그때 건정색은 몽실은 불행한 아이였다. 라고 쓴다. 다시 춥고 배고픈 집으로 돌아온 몽실이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았다. 3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몽실이는 꼽주 남편과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뜻하게 밥을 먹고 있다. 몽실이의 행복은 불행 속에 가려있고 초라해서 잘 보지 않으면 그게 행복인지 잘 모른다. 1984년 어둡고 짓눌린 현실에서 그린 초판 그림에서는 몽실이가 엄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2012년 개정판 그림에서 몽실이는 행복하다. 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달라졌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서 몽실 언니를 읽고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행복한 몽실이를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 2024년 오늘 몽실이가 살았던 세상과 지금 세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여전히 전쟁과 가난에 고통받고 비정규직, 산재, 전염병 이런 것들이 더해져 우리를 불행하고 슬프게 한다. 몽실이가 너무 불행해서 일기가 힘이 든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불행한 몽실이라고 못 박아놓고 멀리하는 건 참 아쉽다. 몽실 언니는 지금 내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힘이 들면 잠시 덮어두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받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주고 그렇게 곁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몽실 언니로 위안을 받으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우욕의 구미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함이 돋보인다. 간 999개의 힘으로 버틴 절실한 소원도 바꾸는 사랑 한 개의 힘. 무서웠다가 재미있다가 사랑으로 끝나는 신박자가 잘 맞춰진 기묘한 이야기. 아련하지만 아이러니한 이야기. 기이한 충격적인 결말. 가슴 뭉클한 사랑의 묵직함을 보았다. 절제된 표정 속에 여러 감정이 보이는 신기한 그림책.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삶은 시작되고 여한 없는 끝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림책이다. 한국판 100만 번 산 고양이 같다. 겨울방학에 권하는 책. 손큰 할머니의 만두 이야기. 설날이면 아주 손이 큰 할머니가 만두를 많이 빚어요. 숲속 동물들도 함께 조물조물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이번엔 만두소를 전부 모아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들어 볼까요? 아기 너구리네 봄맞이. 먼 산 작은 굴에 너구리 가족이 살고 있어요. 겨울잠을 자는데 막내가 잠이 깼어요.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아기들은 몰래 굴을 나와서 눈밭에서 뛰어놀아요. 눈이 내리면 눈이 한 송이 두 송이 내려요. 아이는 눈이 온다고 소리쳐요. 어른들은 눈이 안 온다고 말하거나 눈이 오면 불편하다고 불평만 해요. 아이는 신나서 춤을 추어요. 어느새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김치 가지러 와. 토끼가 김치를 담근 뒤 친구들에게 전화해요. 너구리랑 같이 은 밥에 김치를 쭉쭉 찢어 얹어 먹고요. 비 오는 날 찾아온 원숭이랑은 김치전을 먹어요. 여러 가지 김치를 친구들과 나눠 먹어요.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 우리 집에 커다랗고 복슬복슬한 호랑이가 왔어요. 배고픈 호랑이는 과자, 케이크, 우유 등 음식들을 몽땅 먹어치웠어요. 수돗물까지도요. 어떡하죠?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 용감한 당글 공주. 옛날에 연못 속에 이무기가 살았대요. 사람들이 연못을 메우고 학교를 지었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자 하늘 품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소풍날마다 비가 오는 거래요. 다미는 이무기를 찾아가요. 킁킁이가 간다. 킁킁이가 아무거나 잘 먹는 야생동물들을 만나러 가요. 굴파기 선수, 오소리, 나무 잘 타는 반달 가슴곰, 힘센 주둥이 멧돼지, 씻고 재미나게 동물을 그리는 방법도 배워보아요. 내 탓이 아니야. 학교 쉬는 시간 집단 폭행을 당한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해요. 왕따 문제를 소재로 삼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해요. 레인보우의 비밀 동시집. 어린이가 잘하는 건 놀고 먹고 쑥쑥 자라는 거래요. 레인보우는 똥이 마렵다가도 친구가 놀자고 하면 똥이 속 들어가 버린대요. 친구랑 싸우고 화해하는 법, 풍선껌 보는 비법도 알려준다는데 레인보우랑 신나게 놀아볼래요? 남쪽의 초원 순난행, 부모를 잃고 세상에 오갈 데 없이 남겨진 오누이, 마티아스와 안나는 농부네 외양간에서 우유를 짜고 청소일을 도우며 살아간다. 먹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 안나는 자신이 헛간에 사는 회색빛 들쥐 같다고 말한다. 가난으로 어렵게 살던 시절 학교는 겨울 몇 주 동안만 열린다. 오누이는 겨울이 오기를 원했지만 학교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즐겁지 않았다. 혹독한 추위에 학교에서 집으로 향하던 숲길에서 오누이는 깃털이 빨간 새를 만난다. 새를 따라가다 보니 봄꽃들이 피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다. 이곳은 모두의 어머니가 품어주는 순난행 마을이라고 한다. 오누이는 잿빛 가득한 세상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내 대장부. 프란치는 7살 사내 아이다. 또래보다 키가 작고 금빛 곱슬머리에 뺨은 장빛빛이다. 이런 프란치를 사람들은 여자아이로 본다. 프란치는 이웃집에 놀러온 소년과 놀고 싶다. 하지만 소년은 프란치가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인 척하는 이상한 애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해도 남자아이란 걸 믿어주지 않자 억울한 프란치는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된다. 사랑스러운 프란치가 벌이는 귀여운 소동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개성 넘치고 생동감 있는 주인공 프란치 이야기 시리즈를 여는 작품이다. 읽고 있노라면 저절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다. 작은데 아빠 토끼가 노란 모자를 들고 왔다. 아기 토끼는 두근두근 설레하며 모자를 써보지만 아주 작다. 분홍 장갑, 파란 양말도 모두 작다. 이번에는 아빠가 갓 태어난 동생을 안고 왔다. 아기 토끼는 작은 동생을 위해 아빠가 가져온 물건들을 들고 온다. 동생에게 딱 맞다. 동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을 이용해 표현했다. 보름달이 뜨는 행성. 알로벨에 사는 알로족은 우주선을 타고 마우드 행성에 온다. 보름달이 뜨면 마우드 행성에 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알로족은 마우드족들이 만든 구멍에서 나오는 맛있는 산소를 마음껏 먹는다. 보름달이 사라지면 마우드 행성도 사라진다. 썰물과 밀물이 따라 변하는 갯벌을 외계 행성으로 표현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트롤과 염소 삼형제. 해골이 둥둥 진흙탕 속에 트롤이 앉아있다. 누군가 다리 위로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트롤은 오직 먹기 위해 산다. 다그닥다그닥. 막내 염소가 다리를 지나가자 트롤은 신나서 끙끙거리며 춤을 춘다. 훈제 염소, 염소 수육, 염소찜, 염소 샌드위치, 케일과 버무린 염소 샐러드 등 염소 요리를 나열하여 아주 맛있게 먹어준다고 한다. 하지만 막내 염소에게 넘어가 트롤은 둘째도 보내고 첫째를 만난다. 트롤은 바람대로 염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전하는 사람의 삶과 경험, 가치관이 반영되어 변형, 재창작되는 특징을 가진다. 노르웨이 옛 이야기 우락부락 염소 삼형제가 현대적 언어와 트롤에 대한 유머러스한 해석을 더해 개성 있는 그림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원래 이야기의 큰 얼개는 그대로 살아있다. 독자의 시선을 고려한 그림 배지가 노련하고 글과 그림의 그림이 조화롭다. 마지막 마주하게 되는 압도적 염소는 염소의 서사를 완성하고 독자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마법 골무가 가져온 여름 이야기. 가넷은 작고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 산다. 무더위로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른 강바닥에서 은빛 골무를 줍는다. 골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 소중히 간직한다. 그날 밤 폭풍 같은 비가 내리고 가넷은 비를 맞으며 행복하게 농장을 뛰어다닌다. 아버지를 졸라 난생 처음 숲속 가마터에서 마을 사람들과 밤을 새우기도 한다. 설레어 잠이 오지 않아 별똥별을 바라보고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도 듣는다. 한밤중에 가족 없이 떠돌던
에릭이 불쑥 가마터에 나타난다. 아버지는 에릭을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고 식구처럼 지낸다. 친구 같던 오빠가 에릭하고만 어울려서 가넷은 외롭다. 오빠가 핀잔을 주자 홧김에 집에서 가장 먼 시내로 가출한다. 자파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다 보니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고 왜 화가 난지도 잊어버린다. 시골 농장의 평범한 일상들이 9살 가넷의 설레고 행복한 모험으로 그려져 있다. 가넷의 하루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여름날 싱그러운 농장에 함께 뛰어놀고 온 기분이다. 드라큘라의 시. 드라큘라는 영원하기 싫다며 귀신처럼 그림자처럼 누군가의 뒤를 쫓으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게 숨죽여 살지 말고 코뿔소처럼 코끼리처럼 심장으로 온몸으로 뜨겁게 숨쉬고 커다랗게 들키며 쿵쿵쿵쿵 티 나게 살고 싶다 한다. 드라큘라는 인간 소년처럼 무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 어린이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무서움, 외로움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보통 그런 감정은 존중받거나 이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아이들이 느끼는 무서움과 외로운 감정을 어린 드라큘라의 입을 빌려 충분히 공감해주고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고 다독여준다. 귀여운 드라큘라 귀신, 거미가 등장하는 만화 같은 그림은 시의 분위기를 밝고 흥미롭게 이끈다. 그림을 즐기며 드라큘라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초등학생부터 재미나게 읽을 수 있고 지독하게 외로워서 어둠 속에 있는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며 드라큘라 놀이를 무료함을 달래는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른들도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시집이다. 23년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책 보내기 사업. 어린이의 도서 연구의 책 보내기 사업은 1995년 시작되어 학교, 지역아동센터, 해외 주민 시설 등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보내고 있다. 22년도 처음으로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점자 라벨 제작 책 보내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점자책이 일반 도서에 비해 비싸고 도서관이 멀어서 점자책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올해 한 번 더 점자책을 선물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일반 그림책 22권과 빅북 7권의 소개글을 부모님께 구글 링크로 보내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2권씩 고르도록 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48명의 어린이가 신청하여 총 96명을 제작하게 되었다. 전국의 회원, 지회, 지부에서 총 969만 2,261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였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이틀에 걸쳐 점자 라벨을 재단하고 붙이는 점수를 꼼꼼히 하게 받았다. 어린이들에게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잘 전달하였다. 책을 선물 받을 아이들을 상상하며 완성된 책을 포장하여 선물하는 기쁨을 회원들과는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 전국에서 마음과 후원금으로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어린이 잡지와 독서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23년 12월 5일 오후 4시에서 6시 국회의원과 제3간담회실에서 어린이 잡지와 독서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영 어린이 문화연대 상임대표가 자상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기조발제로 정병규 어린이 책문화예술센터장이 한국 어린이 잡지 100년 그리고 21년이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장정희 연구교수는 개똥이네 놀이터 내용과 구성의 특성이 갖는 의미와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어린이 도서 연구의 부설 연구로 프로젝트 연구팀은 어린이 잡지에 대한 인식조사와 어린이 잡지가 독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설 연구소 대구 피나라동 문학연구팀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우윤희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옛날 어린이 잡지 작품을 활용한 독서 교육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